안녕하세요. 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평생 월급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혹시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 있잖아요. 퇴직하고 나면 가장 아쉬운 게 뭘까요? 그렇지. 매달 월급날 나오던 돈이 이제 안 나오니까 그거만큼 아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직장 다닐 때 월급처럼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게 월급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수명이 너무 빨리 늘어나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인생의 마지막에 돈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돈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남아야면 본인은 안 남아있어도 괜찮으세요? 네, 그럼요. 이게 돈이 남아있으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떨어지게 되면 무전장수해야 되거든요. 돈 없이 혼자 사는 것만큼 그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 관리할 때 고민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늘어난 수명만큼이나 돈의 수명도 같이 늘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 노후 생활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부르는 방법은 다양한데 저는 이제 고가 형태의 자산, 우물 형태의 자산이라고 이제 구분을 해요. 이제 고가 형태의 자산은 대표적으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이런 자산들이에요. 네. 이런 자산을 금고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은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잖아요. 네. 현금화도 쉽게 되고 다들 이런 자산들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곡간에 곡식을 넣어놓고 곡식을 빼먹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저 곡식이 먼저 떨어지느냐 내가 먼저 죽느냐 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현금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예금 이런 거를 저축을 해놓고 거기서 곡간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다 보면 나중에 가면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런 곡간 형태의 자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그러면 현금화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화가 쉬운 자산이야.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냐 그러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어요. 나보다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 더 문제를 제시한다 그러면 저 곡간을 열어서 곡식을 꺼내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집집마다 한두 명씩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곡간 형태의 자산은 저런 장점도 있지만 현금화가 쉽고 유동화가 쉬운 장점도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단점도 있다. 그럼 우리 반대측에 있는 자산의 형태는 뭐냐 그러면 우물 형태의 자산이 하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연금과 같은 형태의 자산이에요. 우물의 물은 한꺼번에 다 꺼내 쓸 수가 없죠. 근데 오늘 꺼냈으면 내일 또 나오죠. 저런 형태의 자산의 가장 큰 장점은요, 계속 나와요. 지속 가능성이 되게 뛰어나요. 이번 달에 월급 받았었는데 다음 달 또 나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근데 문제는 한꺼번에 다 꺼내시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이잖아요. 옛날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거위 뱃속에 들어있는 알을 한꺼번에 꺼내 쓰려다가 어떤 일이 나요? 사단이 나잖아요. 저처럼 우물 형태의 자산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 가능하다. 이번 달에 쓰면 다음 달에 또 나온다는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한꺼번에 꺼내 쓰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는 크게 자산을 곡간 형태의 자산과 우물 형태의 자산 두 덩어리로 나눠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소위 말해서 숨만 쉬면 들어가는 돈들이 있죠. 네. 그런 돈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우물처럼 그냥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필요한 물건,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물건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물건을 사는 돈은 필요할 때마다 곡간에서 꺼냈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산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고 우물 형태의 자산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는 매달 월급처럼 나오게 만들어둬야 노후 생활이 공공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들 자산을 한번 그렇게 나눠보면 어느 쪽 자산이 더 크세요?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곡간 형태의 자산을 되게 선호하세요. 우물 형태 자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은퇴 시점이 되면 저 우물이 말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노후 생활을 시작하시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의 특징들의 대부분은 저 우물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오히려 힘을 주고 다녔어요. 직장 다닐 때는요,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이 목에 힘 주고 다니지만 나이 들면 연금 많이 받는 사람이 목에 힘을 주고 다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밥값 내는 건 누가 낸다고요? 연금 많이 받는 사람이 내게 돼 있어요.
아니면 연금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으면 연금 많이 받는 친구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 우물 형태의 자산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람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이게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누구는 뭐 한 달 살아가는데 100만 원이면 된다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줘도 모자란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생활비의 크기를 가지고 뭐 가타부타 얼마가 제일 적정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어려워요. 자기 나름대로 한번 써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달에 식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까? 주부님들은 다들 감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살아가면 식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예를 들어 시장에서 팔고 있는 3,000원짜리 김밥을 하나 집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만들면 3,000원에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부부가 혼자 또는 둘이 사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라는 걸 이루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식비도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또 등 붙이고 잠을 자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파트 관리비 들어가죠. 수도 관리비 들어가죠. 그렇죠.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은퇴했다고 스마트폰 안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은퇴하면 시간 부자가 된다 그러거든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시간에 뭐 하고 지낼지도 우리 고민해 봐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디즈니 플러스도 봐야 되고 각종 컨텐츠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문화 컨텐츠 구입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누군가는 아프고 다치고 하면, 결혼하고 상을 당하고 하면 또 경조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그런 돈들처럼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돈들, 그런 것들은 우물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물어봤더니, 전국에 있는 분들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년에 한 번 정도씩을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전체 평균을 내보면 부부가 살아가는데 적정한 생활비 규모가 한 26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한 319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한 달 생활비는 얼마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져보면, 한 코로나 이전에만 하더라도 한 300만 원 정도 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반영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물어보면 한 400, 500만 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차이는 나니까 내가 필요한 규모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필요하냐면, 이제 49살 정도 되신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분한테 부부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 정도 생활비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500 정도의 생활비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 정도는 그냥 매달 월급 나오듯이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사례를 가지고 은퇴 후 평생 월급은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까 한번 점검해 보고요. 물론 이게 정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방법을 보시고 본인한테 맞게끔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 종이를 하나 집에서 딱 꺼내셔가지고 밑줄을 하나 쫙 긋습니다. 부부 중에서 주된 소득자가 언제까지 일을 할지, 그걸 정년퇴직이라고 여기는 표현을 해놨어요. 보통 우리나라는 60세가 정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정년은 그보다 좀 빠르다고도 하고, 또 사실 정년퇴직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직장을 얻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서 요 나이 때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몇 살까지 살 건가? 배우자는 몇 살까지 살 수 있나? 요걸 이제 한번 화살표 위에다가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물론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이 자기가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있다면 그거 신의 경제에 가 계신 분이잖아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써놓고, 그러니까 화살표를 쏘는 이유는 소득은 언제 죽더라도 계속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물의 깊이, 어느 정도의 우물의 깊이를 파야 되느냐.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의 우물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부부 두 사람이 살아갈 때는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혼자 살아갈 때는 보통 절반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7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필요하신 분 그러면 한 35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필요하신 분은 한 210만 원 내외 정도, 그렇게 한 7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은 퇴직하고 나서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저렇게 코끼리 코 모양으로 생긴 저 사각형을 다 채우시면 되잖아요. 근데 막막하지 않으세요? 은퇴 후 500만 원, 300만 원, 이거 어떻게 채울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부부 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주된 소득자, 은퇴 후의 주된 소득은 뭐예요? 국민연금이죠.
그 공무원이신 분은 공무원연금일 거고. 근데 주된 소득자의 공적연금을 몇 살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내연금 알아보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몇 살부터 얼마 정도 받으실 수 있는지 나오고요. 거기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들 또 다 같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좀 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 그러신 분은 파란 창 있죠. 거기다가 통합연금 포탈이라고 검색하시면 거기서도 같은 내용들을 조회해 하셔서 그러니까 본인 거랑 배우자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들을 한번 다 조회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상담하신 49살 되신 대기업에 다니신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몇 살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시나요? 국민연금에서 나이 들어서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65세부터 한 달에 한 150만 원 조금 넘게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 다니면서 꾸준히 부어왔고 밑엔 단 조항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60세가 될 때까지 꾸준히 부으면 그 정도 나오겠다. 지금 현재 가치로 한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이 필요한데 150만 원 해결했다고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350만 원 정도의 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맞벌이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맞벌이는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배우자분이 원래 직장은 다니셨는데 지난인데 첫째를 놓고 나서 육아 문제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직장 다닌 기간이 얼마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한 5년 정도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위로 직장 다니지 않고 애 키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5년이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께서는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겠네요. 그랬더니 아직 자기도 그게 걱정이 돼서 젊었을 때 맞벌이를 못 했으니까 나이 들어서는 연금 맞벌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3년 전 정도에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서 임의가입이라는 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 사이가 의무가입 기간인데 전업주부들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의무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스스로 가서 가입하는 거를 우리가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직장 다닐 때 냈던 기간이 한 5년 정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임의가입을 해서 한 5년 이상만 납부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받으세요? 그랬더니 지금 상태대로 사모님 되시는 분이 60세까지 꾸준히 납부하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150만 원, 사모님 되시는 분이 한 50만 원 정도 받으면 2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하신 거죠. 근데 500이 필요하니 아직도 300이라는 숙제가 남아있죠. 근데 은퇴 후에 300만 원이 넘는 것들을 꾸준히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 이걸 계속 만들어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 고민해야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죠. 은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집입니다, 집. 은퇴자분들 만나보면 재산은 크게 세 종류밖에 없다고 그래요. 퇴직할 때 퇴직금,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 세 가지가 주요 자산이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자산이 조금 더 있으면 그분은 준비 잘 하신 분이세요. 이거 세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나으신 분이시죠. 근데 보면은 퇴직금은 중간정산해서 다 써버리시고 다른 것들은 준비도 안 해놓으시고 있고 그런 거는 경우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집이 작아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집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대출이 좀 껴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살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자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우리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부채가 좀 껴있고 자녀가 또 둘이 있대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물어봤더니 살고 있는 집을 퇴직할 무렵이 되면 팔아서 좀 작은 규모로 줄이고 싶대요. 그 자금을 가지고 은행 빚은 조금 갚고 나머지 자금으로 자녀들 결혼할 때 조금씩 떼주고 작은 규모, 둘이 살 정도의 집으로 옮기신 다음에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저한테 제도적으로 물어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분의 옮기고 싶은 줄인 주택을 규모를 가지고 제가 연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산정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한 250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집이 있어서 꽤 큰 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저 화면에 보시면 그림을 보면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의 차이점을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주택연금을 보면 기우등하게 그려놨어요. 뭐냐 그러면 국민연금은요 공적연금이죠.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요. 소위 말해서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잡아주는 효과들이 있는데 반해서 주택연금은요 가입 당시에 집값하고 나이에 따라서 연금액이 한번 딱 결정되면 이후로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던 상관없이 동일한 연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럼 처음에는 250만 원의 가치가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치가 조금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한 20년, 30년 지나가면 250만 원의 가치가 아니고 한 15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가 되면 소비 규모도 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실질상으로는 실질 가치는 다르지만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한 250 정도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분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본인 배우자 200만 원 정도, 주택연금으로 한 2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부족한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돼요? 5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500만 원, 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서 부족한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0만 원, 뭐 시간이 지나면 그게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을 뭘로 준비할 건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어요. 만약에 정 준비할 거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 규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다운사이징을, 생활의 다운사이징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50만 원에 필요한 만큼의 소득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숙제를 이제 첫 번째로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 그 다음 순서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분이 아까 국민연금 65세부터 받는다고 했죠. 직장 생활의 정년은 60세? 빠르면 그보다 조금 더 일찍 퇴직을 할 수 있죠. 그럼 퇴직을 하고 나서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때까지 뭐가 모자라요? 기간이 좀 남죠. 소위 말해서 이걸 뭐 소득 공백 기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좀 무시무시한 표현도 써요. 소득 크레바스. 크레바스가 뭔지 아시죠? 그 빙하에 보면 밑에 푹 파여 들어가는데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우리가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저 소득 공백 기간을 어떤 무기를 활용해서 채울 수 있냐. 그 무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은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집은 주택연금으로 써버렸고 국민연금을 이야기했죠. 하나 남은 게 뭐 있어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 있죠. 그 퇴직금. 퇴직금은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요. 원래 퇴직금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 IRP 계좌라는데 퇴직금을 집어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한 30% 정도 깎아줘요. 세금 덜 내잖아요. 그리고 저기 넣은 퇴직금은 5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거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써버리신 분이 꽤 많으시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 써버렸는데 배우자는 또 모르고 있는 분도 꽤 계셔서 제가 이 방송 때문에 또 부부싸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퇴직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 있다. 그래서 소득 공백 기간에 그거 보시고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세금을 좀 아끼려고 가입하는 것 중에 연금저축이라는 계좌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한 1년에 300 또는 400만 원,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IRP 계좌까지 합치면 한 700만 원까지 저축을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알뜰살뜰 모았던 돈도 저 계좌에서는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퇴직금은 중간정산 받아 써버리고 연금저축은 너무 일찍 죽을까 겁이 나서 가입 안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럼 최후의 수단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냐 또 찾아보면 아까 제가 국민연금 말씀드렸죠. 노령연금 저분은 65세부터 한 달에 150만 원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노령연금은 자기가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장 빠르면 5년 정도를 당겨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65세에 150만 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5년을 당기면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공단이 그냥 주지는 않겠죠. 빨리 받는 대신 적게 주겠죠. 그럼 얼마나 적게 주냐 그러면 1년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을 한 6% 정도 감액을 해요. 그럼 5년을 당기면 5, 6, 30이니까 30%. 저분 같으면 65세부터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당겨서 받으면 한 달에 30% 감액하면 60세부터는 한 달에 105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겠죠. 계산 빨리 잘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나면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그 60세부터 105만 원 받는 게 유리해요? 아니면 65세부터 150만 원 받는 게 유리할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 어느 게 유리할 것 같아요? 65세부터 받는 게 아니야, 나는 60세부터. 이렇게 갈려요. 의견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빨리 받고 싶다는 분이 계시고 많이 받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드리냐 그러면 언제 돌아가실 거냐고 물어봐야 돼. 나이 따라서 다르고 오래 살 것 같은 사람은 뒤로 늦게 받더라도 제대로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할 거고 일찍 죽을까 봐 겁이 나시는 분은 빨리 어떻게든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계산을 해보면 한 70대 중반 이상만 살아 계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많이 받기는 해요. 그래서 당겨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게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는 건 알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아까 주택연금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 그러면 부부 중에 연장자, 나이 많으신 분이 55세 넘어가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일찍 신청하면 어떻겠어요? 좀 덜 나오겠죠. 그리고 저기 주택연금은 이름은 연금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을 담보로 어떻게 보면 할부로 대출받는 거랑 비슷하죠. 그럼 대출에는 기본적으로 이자가 붙죠. 일찍 받으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게 이자 부담이 좀 커지는 문제도 있고 연금이 작아지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활용할 거냐, 연금저축을 하려고 할 거냐, 국민연금을 당겨받을 거냐, 주택연금을 일찍 받을 거냐.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특징들을 잘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저 소득 공백을 뭘로 메울지 의사결정을 해서 나가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훌륭한 장수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특징을 잘 알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은 청령원을 또 긴 거 무거운 거 들고 다니죠. 만약에 유비한테 그 칼을 주면 어떡하겠어요? 칼을 휘두르지도 못하고 싸움터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무기를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게 맞게끔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소득 공백 기간에 어떻게 버텨낼 거냐. 솔직히 저 소득 공백기를 잘못 버텨내면 뒤는 없어요. 저 기간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기간을 잘 버텨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이제 저 소득 공백기도 메우고 부부 연금 받는 기간도 끝나고 나면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시겠죠. 우리 결혼식 할 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한날 한시에 죽자고 다짐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부분은 전 많이 못 봤어요. 누군가는 죽고 또 누군가는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누군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남아 계신 분이 생활할 만큼 충분한 자금, 생활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부도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배우자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요, 자기가 받을 연금, 받는 연금의 최대 60%.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기 받던 연금의 한 60%를 유족한테 지급을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유족연금은 누가 받아가느냐 그러면 법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1순위자는 누구냐 그러면 배우자예요. 배우자. 이때 배우자는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해서 유족연금을 받아갑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 25세 미만의 자녀, 25세 미만의 자녀도 없으면 65세 이상의 부모, 이렇게 순서가 좀 정해져서 가져가요. 보통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받아간다.
그런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뭐냐면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본인도 노령연금 받죠. 배우자도 노령연금을 받잖아요. 각자 노령연금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연금 나오는 거를 배우자가 수령하죠. 근데 배우자는 자기 노령연금도 있잖아요. 그럼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가 죽어서 나오는 유족연금을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법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령하라고 해요. 중복 수령은 지금은 안 된다. 그러면 어느 게 큰지를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유족연금은 아까 60%가 나온다 그랬으면 아까 150만 원이라고 하면 60%면 한 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안 나오고요. 9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자기 연금에 얹어서 줘요. 유족연금이 90만 원이었으니까 포기하면 30%면 27만 원 정도 되죠. 자기 연금이 원래 50만 원이었으니까 77만 원. 자, 77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90만 원 받으시겠어요? 아무리 돌아가신 배우자가 밉더라도 유족연금 큰 것 쪽을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일단 그러면 이 부부 중에 배우자는 이제 남편이 돌아가고 나면 일단 유족연금으로 9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하시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있잖아요. 주택연금은 종신 지급 방식을 선택을 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저 주택 소유자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시면 상속이 일어나죠. 그럼 주택 소유자가 누가 돼요? 왜냐하면 주택이 상속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 원래대로 하면은 유언서가 있으면 유언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 유언서 잘 안 쓰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상속인이 모여서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건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 본인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은 누가 되냐 그러면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예요. 자녀가 아까 둘 있다 그랬죠. 자녀 두 분하고 배우자가 모여 앉아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 앉아서 이제 어머님이 집은 가져가시고요. 다른 재산은 첫째가 갖고 다른 재산은 둘째가 갖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협의할 수 있죠. 협의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서 저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사망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협의가 안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 잘하는 게 뭐예요? 법대로 합시다!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재산에다가 지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1 가져갈 때 배우자는 1.5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해당 주택에다가 등기부등본을 딱 대면 상속해가지고 소유권이 바뀌었죠. 배우자가 전체 자산의 3.5분의 1.5, 아들이 3.5분의 1, 3.5분의 1은 또 딸, 이렇게 지분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혹시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대출 받을 때 남의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안 되죠. 소유권이 바뀌어버리면 저 주택연금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아이, 설마 자녀들이 동의를 안 해줄까라고 하지만 그런 자녀분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그 자녀가 나쁜가 하고 가서 여쭤봤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이시긴 하지만 저희한테는 부모님이 아니세요. 재혼하신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소유권을, 주택 소유권을 그 배우자 되시는 분한테 넘기고 나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또 본인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뭐 배우자한테 안 준다고 했고 자녀들만 뭐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소위 말해서 단도리를 잘하고 가셔야 된다. 정리를 잘해주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주택연금에서 저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저걸 좀 바로잡으려고 조금 도입한 제도가 뭐냐 그러면 주택연금 신탁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가입할 당시에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 명의로 바꿔버려요. 그럼 신탁이 소유하고 있죠. 그 신탁의 목적은 부부 두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동안 연금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본인 배우자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처분해서 이때까지 발생한 빚은 다 갚고 남는 돈은 정해진 수익자한테 지급을 해주면 부부 두 사람이 연금 받는 데는 문제 없죠.
그게 이제 주택연금 신탁제도예요. 그래서 저당 방식으로 할지, 뭐 신탁 방식으로 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이 25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250만 원에다가 유족연금 90만 원을 더하면 한 34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게 뭐 혹시 더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종신보험을 꽤 많이 들었더라고요. 종신보험은 죽어서 돈 나오는 거죠. 왜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서 외벌이를 하는데 자기 가족력을 봤더니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죽으면 자녀들하고 배우자가 살기가 막막할 것 같아서 저축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틈만 나면 또 누구의 권유도 있었겠죠, 분명히. 그래서 종신보험을 들어놨는데 자기 말로는 한 3억 5천 정도의 보장금액이 나온대요. 꽤 많이 나오죠. 뭐 되게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상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증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랬더니 증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여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돼 있는데 계약자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계약자?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이에요. 보험료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돈이 나와요. 그럼 수익자가 그 돈을 받아가거든요. 근데 증권을 봤더니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본인으로 돼 있어요. 그럼 수익자는 누구로 지정을 해놨을까요? 수익자도 본인으로 할 수는 없어요. 본인 죽었잖아요. 죽으면 누구 그 돈을 받아갈 사람을 정해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그 수익자를 별도로 잘 지정을 안 해요. 그러면 누가 가져가냐? 피보험자의 상속인. 아까 상속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직계비속가? 배우자가 받아가면 그 3억 5천이 나오면 그 돈을 누가 나눠 가져요? 배우자랑 자녀들이 나눠 갔는데 이 3억 5천이 나면 1억은 아들, 1억은 딸, 1억 5천은 엄마. 이렇게 나눠 가게 돼요. 보험회사 가서 3억 5천 다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법에서 정해진 지분만큼만 정해져요. 그러면 지금 와서 그러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냐? 그러면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동의를 하면 수익자는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동의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바꿀 의향이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자녀들도 자기 몫이 있으니까 그냥 두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배우자가 들었으면 좀 실망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5천의 목돈과 한 34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가시겠죠.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어느 쪽으로 했을 때 소득, 현금 흐름이 부족한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거는 하나 예시를 든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본인 집에 가셔서 본인 거 배우자 걸 한번 필요한 생활비 규모랑 그 다음에 연금 나오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이 정도 나는 어디가 좀 부족하네?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걸 해서 나의 우물 자산, 우물 형태의 자산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목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이 들어서는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 그림을 잘 그려보자.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각각의 연금에 대한 지식들도 조금씩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지급해볼 텐데 아까 제가 국민연금 임의 가입하는 거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은 전업주부들이 임의 가입하는데 지금 화면에 표 나가는데 누가 많이 가입하냐 그러면 50대 분들이 전체 임의 가입자 한 절반 정도 차지하세요. 그 40대가 한 32% 차지하시니까 대부분 40대, 50대가 돼서 임의 가입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 여성 전업주부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 나이대가 되면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연금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임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냐라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보험료만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죠. 지역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 100만 원의 보험료율이 9%면은 9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의 평균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소 보험료는 9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상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보험료를 정해서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뭐 연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 저 표에서 보시면 9만 원씩 한 10년은 돼야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9만 원 정도 내신 분 입장에서 한 10년 정도를 납입하셨다. 올해 가입하셔서. 그러면 한 65세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한 달에 한 18만 원 좀 넘는 금액들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낸 돈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하튼 이것도 뭐 본인의 선택 사항이니까 제가 강요할 부분은 아니고 한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직장 다니다가 아까 그분처럼 중단을 하고 국민연금을 중단하고 안 내고 있다가 임의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가운데가 비어 있죠. 이 기간도 좀 채우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추후 납부, 옛날에 안 된 보험료를 지금 내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거를 추후 납부라고 해요. 그러면 조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고 현재 가입 상태이신 분. 그러면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임의 가입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비어있는 기간 중에서 최장 119개월치, 그러니까 10년 미만까지는 추후 납부해서 그 기간을 살려낼 수가 있으세요. 그럼 보험료는 얼마나 내냐라고 하면 내가 추후 납부를 5년치를 하겠다 그러면 60개월이죠. 그러면 이번 달에 신청하면 이번 달에 내가 국민연금공단에 내고 있는 보험료 있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60개월이면 60개월 곱하기 20만 원 하면 1,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1,200만 원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시면 그 5년치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1,200만 원 돈이 너무 많은데 60개월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가 여유 사정 판단해 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연금을 늘려갈 거냐. 그 임의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추후 납부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금 수령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많으면 연금을 좀 감액을 해요. 연금을 개시하고 나서 5년간 감액을 해요. 그럼 소득이 많다라는 말은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지 감액을 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여기서 소득이라는 거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사업소득에는 임대사업소득도 들어가거든요. 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그걸 A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268만 원 정도 돼요. 그거보다 소득이 많으면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한숨 쉬시는 거 보니까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얼마나 감액하느냐라고 보면 뭐 268만 원보다 한 100만 원 많을 때까지는 5%, 뭐 10%, 20%에 누적해서 좀 감액을 하는데 최고로 많이 감액하면 자기 받는 연금액의 절반까지도 감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절반 정도 감액되는 걸 5년간 감액하면 세상에 돈 적게 받고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럼 뭐 물어보겠어요? 이거 혹시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없겠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아까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5년간 당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뒤로도 연기하는 것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당기는 것도 5년 당길 수 있는데요. 뒤로 미루는 것도 5년간 미룰 수 있어요. 뒤로 1년을 미루면 연금액이 7.2%씩 늘어나요. 그럼 5년을 미루면 한 36%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5년 미루면 감액되는 기간 5년을 건너뛰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소득이 많아서 내 연금이 감액되시는 분이면 혹시 연기를 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질문을 한번 해보더라도 뭘 질문할지 알아야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이제 알았으니까 혹시나 감액되는 상황에 처하신 분 같으면 연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한번 여쭤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제가 당겨받는 건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면 65세 연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겨서 5년 뒤로 밀면 5년이니까 60세부터 70세 사이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연금을 수급하는 걸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몇 살부터 받을까라고 정하는 것들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것들도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또한 중요한 자산들 중에 하나잖아요.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냐? 퇴직금은요, 우리나라는 법에서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 얼마를 주라고 하냐 그러면 보통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주라고 그래놨어요.
근데 그 돈을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있으면 회사에 먼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돈을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퇴직연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퇴직연금은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놨잖아요. 그 돈을 누가 운영을 해야 되겠어요? 회사가 운영할 수도 있고 어차피 근로자 돈이니까 근로자가 운영할 수 있죠. 회사가 운영하는 거를 확정급여형이라고 그래.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이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확정급여, 정해진 급여를 퇴직할 때 주겠다. 운용 수익에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주겠다라고 해서 확정급여 방식. 그러니까 퇴직금하고 똑같은 급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근로자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회사에서 근로자 이름으로 퇴직 계좌를 하나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 이상을 그 계좌에 넣어줘요. 그럼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그 돈을 어디다가 투자할지 예금을 살 수도 있고 펀드를 살 수도 있고 ETF를 살 수도 있고 운용을 해서 늘어난 수익만큼 퇴직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퇴직 그 계좌만 보시면 자기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확정급여형이나 퇴직금 제도 있는 분은 보통 퇴직하기 직전에 한 달치 급여에다가 계속 근로기간 정도를 곱해가지고 자기 퇴직금이 산정된다. 그래서 그거 정도를 보시고 자기 퇴직금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택연금 이야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내 집에 살면서 연금 받는 방법. 이건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 그러면 일단 부부 중에 연장자가 55세. 주택은 공시 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시면 돼요. 공시 가격. 그러니까 집이 여러 채라도 상관은 없는데 합친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사시는 분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액은 얼마 정도 주느냐라고 하는 거는 나이랑 집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집값이 비쌀수록 연금을 많이 주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주겠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주겠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받을 기간이 짧으니까 연금을 더 많이 주겠죠. 여기서 나이 기준은 부부 중에 나이 적은 사람 기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값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시가는 집을 팔아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표 같은 저런 인터넷 시세표 같은 걸 보고 저게 난 저거보다 우리 집이 비싼 것 같아. 그러신 분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제 감정을 받으면 집값 나오겠죠. 그 큰 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받는다. 그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 저 보시면 집값이 한 3억 원 정도 되고 70세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92만 6천 원 올해 기준으로. 그럼 저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딱 신청하면 92만 6천 원의 연금액이 딱 결정이 되고요. 이 연금은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집값이 올라도 92만 6천 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92만 6천 원. 그래서 동일한 연금액을 계속해서 수령하시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사를 가거나 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금융공사에다 미리 이야기하시고 담보물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서 연금은 계속 받으실 수는 있다. 그러니까 아까 주택연금은 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자가 붙겠죠. 이자는 어느 정도 붙냐 그러면 CD금리에다가 1.1%, 뭐 코픽스에 0.85에서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는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연금 받으면서 이자도 내면 연금 받아가지고 이자 내면 실제 생활비가 별로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실질적으로 내는 건 아니고 저거를 계산만 해둬요. 그게 언제 갚겠어요? 본인하고 배우자가 다 돌아가신 다음에 집을 처분해서 갚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입비도 있는데 집값의 한 1.5% 정도. 그리고 연보증료도 집값의 전체 연금 지급 총액의 0.75 정도 붙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는 게 아니고 계산만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상환할 때 갚으면 된다. 그러면 상환은 어떻게 하느냐? 언제든지 자기가 받았던 연금에다가 이자에다가 수수료 이거 다 더해가지고 내서 갚으시면은 청산하실 수 있어요. 그건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본인도 사망하시고 배우자도 사망하실 때까지 연금을 다 받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녀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연금 지급 총액 그 부채를 들고 와서 현금으로 갚으셔도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겠죠. 주택을 처분해서 갚는데 이 처분도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택금융공사에다가 이걸 매각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매로 처분할 수도 있고 여하튼 처분 가액이 나오면 그 돈 가지고 부채를 갚고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죠. 남는 경우에는
자녀, 상속인한테 그 돈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요. 모자라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갚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할지 말지는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주택연금 방식에는 저당권 방식도 있고 신탁 방식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몇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하게 내 우물의 깊이를 깊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우물형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 자신의 수명이 늘어난 만큼 돈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메시지를 한번 들으면 오늘 행동이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지 않지만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래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내일을 바꾸고 싶으면 오늘 뭔가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 혹시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 하나를 바꾸시면 내일은 조금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